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조건 부분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거는 어게인 2018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기 지위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핵을 완전히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가 한국에 올 때 일본에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부르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북한의 핵을 인정할 의도는 전혀 없다. 그 부분의 기술이 아직도 북한이 확보가 안 됐다는 게 이제 워싱턴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은 아직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요격 가능성도 높겠죠. 네, 미국의 그렇죠. 입장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 북한 이야기 또 김정은 이야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이 북한 문제 최고 전문가 이영종 센터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북한 연구센터의 센터장님이신데요. 북한학 박사시고 우리나라 북한 문제 최고 전문가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네. 어떤 데예요? 국방부에 등록돼 있는 그 연구기관인데요. 주로 이제 그 국내 북한 관련한 연구라든가 군사 관련 연구 또 해외 기관들과의 어떤 협업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유재승 전 국방부 정책실장님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대사를 이제 최근 하셨었죠. 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한 20여 분 정도의 박사급 인력이 지금 센터장이나 또 선임연구위원을 맡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국제정치, 지정학 맞습니다. 그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쪽이 많죠. 최근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중동 전쟁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정학 연구가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무기 체계 관련한 게 최근에 또 많이 K방산이 뜨니까 그쪽 그렇죠. 연구가 그렇겠네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전쟁의 시대가 다시 시작이 돼서 맞습니다.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 센터장님 그 이만갑 같은 데도 뭐 단골로 나오시고 곳곳에 보면 평양 거리에 뭐 무슨 가게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말씀을 하실 정도로 소상하게 북한에 대해서 알고 계신데 그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체제가 사실은 유일하게 기자나 연구자들한테 그 접근이 안 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대북 정보망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좀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시간 저도 이제 한 33년 정도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정부가 또 북한 관련한 정보는 잘 공개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외교안보 굉장히 민감한 거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아니면 그 소속돼 있는 연구 또 언론기관 이런 데서 이제 자체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뭐 아주 비밀스러운 이런 정보만 가지고 북한을 해석하시는 걸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근래에 보면은 이제 오픈소스 공개 정보의 활용 부분이 워낙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한 분석 특히 최근에는 뭐 위성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분석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인물 분석도 매우 이제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제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추적할 수밖에 없고요. 탈북민 관련한 정보들 이런 것들도 이제 검증만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북한 이탈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단편적인 정보들일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차단이 서로 돼 있을 테니까 자기가 경험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매우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탈북민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죠. 자기 동네에서 통제된 지역의 정보만 알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상당 부분은 한국이나 또 제3국으로 탈출한 이후에 이제 학습을 해서 알게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러나 이제 그분들의 경험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북한의 핸드폰 유통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면 내가 북한 장마당에서 핸드폰 팔다 왔어요. 이분 만나면 그게 어떻게 유통이 되고 월 요금이 얼마고 뭐 유심칩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 수 있죠. 아, 네. 그렇군요. 지금 핸드폰이 많이 보급이 돼 있습니까? 네, 지금 뭐 한 500만 대라는 설도 있고요. 750만 대 보급돼 있다는 설도 있는데 오, 많네요. 2,500만 인구에 비해서는 많은 보급이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거를 사실 북한이 핸드폰을 허용했다는 것도 좀 놀라운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SNS 하듯이 그 사람들도 그런 걸 할 수 있습니까? 문자 메시지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뭐 그게 스마트폰이라 그리고 그쪽에서는 이제 터치폰이라 그러거든요. 네네. 터치폰, 예. 평양 터치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인터넷하고 연결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터넷이 허용이 안 되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전화하듯이 하는 거군요. 통신망 이제 우리 옛날에 뭐 투지폰 하듯이 어. 그 정도 수준으로 돼 있고 사진 정도 전송할 수 있는 그 정도 운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인터넷이 중국 자체 인터넷이 되고 있는 거죠? 중국도 어쨌든 그 인터넷망으로 뭐 해외 접속도 가능하지만 주로 이제 SNS라든가 또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민감한 것들 자기네들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차단돼 있는 상태인데요. 구글이나 엑스나 뭐 네. 이런 것들은 차단되고 북한은 그나마도 뭐 전혀 아예 그런 게 아예 없는 접근이 거군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자기 생각을 올린다든가 자기 경험을 올린다든가 일반 대중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네, 거군요. 그거는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시도도 안 할 겁니다 아마. 네. 네, 아마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그래도 거기에 혹시나 문제될 내용이나 또는 단어 이런 게 포함되지 않게 아마 북한 이게 주민들이 검열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철저한 자기 검열이 본능적으로 북한에서 살면서 학습이 돼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궁금했었는데 네. 좀 깨끗해지네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북한의 인물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 네. 뭐 제일 유명한 인물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 에이펙 정상회의 앞서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려고 경주에 왔었는데 네. 그 이전부터도 계속 한국에 가면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불발이 됐단 말이죠. 네. 이거 일부러 안 만나고 있는 건가요? 김정은이? 지금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타이밍과 이제 조건의 문제인데요. 네. 시진핑은 결국은 이 문제를 타이밍의 문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김정은이를 못 만나고 가면서도 네. 이번에는 내가 한국에 올 때 좀 만나려고 그랬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다. 다음번에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러면서 이제 기대를 남기고 갔고요.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조건 부분이 중요했던 것 조건요? 같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지난 9월에 북한의 이제 의회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을 하면서 허황된 비핵화 집념을 트럼프와 미 행정부가 버린다면 회담에 마주 앉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핵화라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그렇죠. 걸 뜻하는 거죠. 폐기하고 이제 뭐 동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김정은이 또 나는 트럼프하고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분명한 거는 어게인 2018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처음 북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 좋은 기억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고 다만 이듬해 2월에 하노이에서 비핵화 문제를 트럼프가 요구하고 자기는 제재를 해제받고 싶어서 얘기를 나눴지만 그게 안 되면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됐고 그로부터 지금 7년이 지난 시점에는 지금 이 시점에는 자기 지위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나는 핵을 완전히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비핵화 집념을 버리라는 거는 내가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는 거를 인정해라. 이렇게 조건을 내걸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 걸지 마라. 그렇죠. 아주 재미있는 게 네. 자기들이 핵 보유국이라면서 북한 헌법에다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뭐 북한 김정은이 얼마나 뭐 법을 지키고 이랬는지는 모르지만 공개 연설에서 나보고 핵을 포기하라는 건 위헌을 하라는 얘기냐.
그 위헌이라는 표현을 써서 제가 되게 웃겼어요. 북한에서 위헌이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우리의 이제 헌법 위반 이런 거에서 좀 김정은도 사실 한국 TV나 드라마 이런 걸 많이 볼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한국식 말투에 지금 주민들 보고는 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기는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 거기도 한류가 불고 있나요? 김정은에게만. 주민들은 인터넷이랑 뭐 TV 못 보게 하고 네. 본인은 다 보고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핵 무장한 거는 인정을 해라.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나줄게. 네. 그런데 만나고 나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건 제재를 풀어달라는 제재를 건가요? 푸는 거는 당연히 핵 문제에 그 비핵화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제재 자체는 핵보유로 인정하는 순간 제재 자체도 사실은 풀어야 되는 거죠. 명분이 없게 되니까. 그런 논리일 수 그게 있는데. 연동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재라는 게 이제 6차례의 핵실험을 하면서 네. 이제 계속 강화돼 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 트럼프가 한국에 올 때 일본에서 뭐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부르고 마치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김정은이가 왜 안 받아들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트럼프의 말을 다 레토릭 수준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일본에 가서 일본 총리하고 회담하면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예.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당신이 아무리 나를 뭐 이렇게 맞춰주고 띄우면서 너 핵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지만 일본하고 한국 만나가지고는 비핵화 얘기 여전히 하지 않냐. 그리고 당신 밑에 있는 백악관의 관료들이나 국무부의 관리들 미 행정부 자체가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는 여전히 미국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거듭해서 컨펌을 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좀 나가기 어렵다. 이런 입장에서 아마 이번 그 만남을 패싱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보면 네. 트럼프이든 그 트럼프 밑에 있는 스태프들이든 다 북한의 핵을 인정할 의도는 전혀 없다. 아 그렇게 예. 봐야 되겠죠. 트럼프의 말한 것처럼. 그런데 김정은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만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봐야죠. 앞으로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김정은이 왜 트럼프하고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얘기를 왜 할까? 네. 이거는 이제 판을 깨지 않기 위한 어떤 좀 수위 조절 이런 네.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은도 분명히 이제 알고 있죠. 트럼프가 내년 1월 되면 이제 네. 임기 3년 정도 남겨놓게 되고 네네. 트럼프를 그대로 흘려보내게 되면 다시는 이런 김정은과 북한을 맞춰줄 수 있는 대통령은 오지 않을 거다.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도 아마 뭐 내년 4월 그 트럼프가 상하이에 이제 다시 방문하게 된다 그러고 이러기 때문에 내년 봄에 그 북미 정상회담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추진하게 될 텐데 그때 뭔가를 좀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때는 이번과 좀 다른 그런 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 앞으로도 좀 빌드업을 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도 어쨌든 경제 제재는 풀어버리고 싶겠죠. 모든 나라들하고 거래를 그렇죠. 하고. 저것 때문에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예.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북한의 핵 능력이라고 하는 게 네. 어느 정도인지 한국은 분명히 때릴 수 있는 거죠. 전술핵 같은 걸. 아, 그럼요. 네. 미국을 때릴 수 있습니까? 북한이? 그게 이제 ICBM 네.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화성 20호라는 걸 이제 내놓고 네. 이게 종국적인 거다. 뭐 이렇게 해서 13,000, 15,000 정도 이제 사거리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알래스카나 이쪽 캘리포니아 쪽뿐만 아니라 동부인 뉴욕이나 워싱턴 DC까지도 미 본토 전역을 지금 사정권 안에 넣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평가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네. 미국 동부까지도 때릴 수 그렇죠.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일부 군사 전문가들도 이 정도 그 능력이면 특히 이제 이번 화성 20호 같은 경우에는 탄소 섬유 그 복합 소재로 이제 예. 만들어 가지고 경량화되고 좀 견고해지고 이래서 같은 연료 추진체로도 더 멀리 갈 수 있는 이런 네. 부분이 확보가 됐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ICBM이니까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재진입하는 상황에서 그 열과 압력을
이게 견딜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의문이죠. 그 부분의 기술이 아직도 북한이 확보가 안 됐다는 게 이제 미국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직은 북한이 뭐 ICBM을 설사 시험 발사를 하고 이런다 그래도 워싱턴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은 아직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반응을 내고 있죠. 그리고 요격 가능성도 높겠죠. 네, 미국의 그렇죠. 네. 입장에서는. 요즘 뭐 그 넷플릭스 영화에도 그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요격 부분과 관련한 부분들 이런 부분도 미국 쪽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이제 요격 체계가 비교적 좀 완벽해지고 있다. 이스라엘 네. 중동전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을 봐도 요격 체계가 나름대로 지금 좀 정교해지는 그런 부분은 있거든요. 네. 이제 네. 북한이 그런 걸 뚫기 위해서 지금 극초음속이라든가 또 뭐 변칙 기동이 가능한 어떤 무기체계 개발 네. 이런 쪽도 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이쪽 분야의 논의들을 보면 네. 트럼프가 그러니까 김정은이 미국을 때리지 않겠다는 약속만 하면 그걸 폐기시키면 그 수단을 그러면 뭐 핵보유 인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한국과 일본은 때려도 괜찮다라고 네. 하는 그 정도의 협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로서는 뭐 되게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요. 뭐 이래도 되나 이럴 수 있는데 사실 냉철하게 보면은 북한의 핵 능력이 이제 점점점 고도화되고 네.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을 정도의 이런 것들이 이제 검증된 것이 뭐 러시아의 기술 지원에 의한 거든 북한의 독자적인 기술이든 확보되고 검증이 된다면은 미국 쪽에서 좀 다른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정말 뭐 핵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이런 그 ICBM급 이런 쪽은 좀 억제를 시키고 네. 나머지 이제 기존의 짧은 사거리라든가 전술핵 이런 네. 쪽은 용인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뭐 우려되는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계속 핵 이야기를 네. 하게 되는데 북한 이야기할 뭐 어쩔 그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니까요. 네, 그 지금 그 우리 대한민국도 또 핵 추진 잠수함 네 맞습니다. 그거를 트럼프가 승인을 해줬다. 네. 그게 승인이 과연 승인인지 모르겠는데 네. 대통령 혼자 그렇게 승인할 수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 네. 이제 그걸 승인 받았다고 하니까 나라가 들썩들썩한단 말이죠. 마치 한편으로는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가 좀 뭐 형성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잠수함하고 핵무기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핵무장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지금 학계나 뭐 이런 그 내부에서 핵무장, 자체 핵무장 이런 논의들 또 최근에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부담들 그리고 미국이 과연 이 핵각산 금지적 NPT 체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한국에다 핵을 용인할 거나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한 한국에 대한 핵 잠수함 건조 승인 그 부분도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원자로도 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원자로도 기술을 갖추고 있지만 핵 연료 부분과 관련한 봉인이 풀리지 않아서 우리가 못했던 건데요. 네. 그게 이제 풀리게 되다 보니까 일본도 벌써 우리도 핵 잠수함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거기 뭐 기술이라든가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게 자칫하면 북한, 한국,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돼가지고 이 아시아 쪽에 핵 도미노가 올 수도 있겠다. 미국이 좀 내부적으로 우려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에 트럼프가 인정을 해주고 뭐 필리조선소에서 지어라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달고 해서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한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연료로서의 그 핵을 확보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지금 진전을 이룬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핵 보유국이 되거나 핵 무기급 핵을 갖는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뭐 교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동안 이루어온 성장이라든가 이런 걸 다 팽개치고 북한처럼 정말 북한처럼 살 각오가 있다. 이란처럼 네. 가고 뭐 이런 거죠. 그럴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뭐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걸 지금 우리의 이런 삶이라든가 이런 걸 다 버리고 핵을 갖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말이죠.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네. 우리 남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우 어려워지죠. 안보 상황이 네. 관리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요. 벌써부터 우리가 20, 30년 동안 대한민국 외교의 중심축에 있던 게 북한 비핵화 아닙니까? 예. 비핵화 외교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데 트럼프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부르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북미회담을 통해 가지고 자칫하면 동결하는 것만으로도 북한한테 어떤 사실상의 핵 보유국을 지위를 주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만 가지고도 사실 우리 정부가 내심 지금 고민이 많거든요. 예. 비핵화 간판을 우리가 스스로 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비핵화 외교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의미가 예. 없어지고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북한의 그 단거리 전술핵 위협 아래 이제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북한이 남한에다가 핵폭탄을 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군사적으로 대비하고 네. 또 한미가 뭐 억제라든가 이런 확장 억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북한 핵이라는 게 그냥 뭐 김정은이가 화가 난다고 아니면 네. 도발을 하기 위해서 버튼을 누른다 이거는 좀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에 그 잠시 뭐 여행 오고 체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예 상당 기간 이렇게 살고 있거나 이러는 분들이 외국인들이 260만 명이더라고요. 우리 인구의 이제 5%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예. 그러는데요. 그럼 그 중에 상당수 중국 또 미국, 그렇죠. 뭐 러시아도 있고 뭐 여러 국가에 특히 청년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중국의 학생들 지방에 뭐 많은데 어디 뭐 과거에 저 미국이 일본 도쿄가 아니라 히로시마 나가사키 때리듯이 우리도 서울이 아니라 어디 그럼 작은 지방에 때려서 뭐 좀 겁을 줄까 이래도 네. 지방에도 지금 뭐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중국인, 러시아인 그 집단적으로 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김정은이가 넘어서면서 어떤 핵도발을 한다? 네. 그렇군요. 네.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한의 남한에 대한 핵 공격이라고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공격하는 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그럼 뭐 외국인들을 뭐 핵 방패로 쓰겠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네. 그럴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군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만나자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북한에 대한 제재를 또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만나자고 압박을 가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국방상 노광철 국방상이 나서 가지고 이 제재 문제에 대해서 아주 발끈했습니다. 예. 악질적 본성을 드러냈다. 미국을 대놓고 욕했군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하고 네.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자고 이렇게 얘기하더니 돌아서자마자 제재를 했다. 이거에 네. 대해서 이제 북한이 좀 반발을 한 건데요. 이게 그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북한이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화폐 거래소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해킹하거나 탈취해 가지고 작년부터 탈취해 간 돈만 4조 원이 넘거든요. 와. 전 세계 암호화폐를 이제 부정적으로 탈취하는 거의 3분의 2가 북한의 라자루스라든가 뭐 이런 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김정은이 지금 일론 머스크보다 지금 비트코인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와. 불법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국부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 김정은이 요새 표정 좋지 않습니까? 표정 좋습니다. 어디 공사 현장 가도 예. 야 공사 왜 이렇게 안 되냐? 내가 자재랑 이런 거 대줄 테니까 빨리 해라. 뭐 이렇게 주머니가 좀 두둑한 거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중국에서 사오는 모양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하죠. 네. 이제 뭐 5월 1일 경기장이라고 15만 명 대형 스타디움인데 거기도 뭐 의자라든가 이런 거 날 같은 거 다 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가는데 이 돈줄을 이제 틀어쥐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한미일이 다 일치된 견해. 네, 절대 안 된다. 예, 이거 해킹은 막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요번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벌써 지난 1월에 출범했는데 5번째 독자 제재입니다. 미국에. 미국만 하는군요. 네, 미국이 이제 가하는 독자 유엔 제재. 안전보장이사회 그렇죠. 이런 데 그런 게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그 아픈 대목일 수 있고요. 네. 저도 이게 제재했는데 국방상 이름으로 담아 나오고 이러는 거는 좀 미래적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러시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북한하고 러시아, 중국 이 세 나라 간의 관계를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요즘 보니까 최선희 외무상인가요? 네. 북한의 그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을 했는데 아주 뭐 깍듯이 극진하게 대접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 관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지난해 10월에 그 처음으로 이제 전투병력 11,000명을 보냈으니까 이제 1년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뒤에 올해 초에 이제 3,000명을 더 보냈습니다마는 푸틴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북한이 아주 정예 전투병력을 14,000명을 보내줘서 큰 도움이 되고 체면 치레를 한 거죠. 러시아의 본토였던 러시아의 영토였던 쿠르스크를 작년 8월에 우크라이나의 기습 공격에 의해서 뺏겼지 않습니까? 예. 2차 대전 이후에 러시아가 본토를 외부 세력에게 뺏긴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나치 독일에 그렇죠. 한번 당하고 아무리 뭐 이쪽에 그 우크라이나 영토를 많이 차지했다 그래도 그거 뺏긴 게 더 아팠는데 네. 사실은 북한군이 투입됐던 게 우크라이나 영토로 넘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예. 우크라이나군을 이제 격퇴하는 그 전투만 했거든요. 러시아 영토를 지켜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북한도 명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아니라 북한은 뭐 신나치 세력이라 그러죠. 이제 네, 지금이 네, 네. 그 우크라이나나 이쪽 나토 쪽을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그 우방인 러시아를 수호해 줬다. 이런 명분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해줬으면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바라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보면 뭐 ICBM 기술을 줬느니 뭐 네. 하고 뭐 트럭 뭐 몇백 대니 아니 그렇죠. 트럭이 저희도 아니라 저 열차로 뭐가 오느니 뭐 그랬는데 지금 벌써 이제 그런 분위기였으면 ICBM 기술, 재진입 기술도 좀 줄 수 있고 예. 핵 잠수함 관련한 기술도 줄 수 있고요. 네.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첨단 이런 전력들을 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거죠. 못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다. 지금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 잠수함 부분도 한국이 이번에 트럼프가 고리를 풀어줌으로써 이제 건조에 들어가게 되는데 북한이 그동안 공언해 왔던 김정은이 그동안 공언해 왔던 핵 잠수함 보유 이게 잘못하면 한국한테 되치기를 당할 수 있는 네. 이런 상황이 기술력이나 이런 면에서 돼 있고요. 특히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군사정찰 위성을 자기가 띄어 올려가지고 예. 뭔가 좀 하겠다고 해서 2023년 11월에 푸틴이 기술 지원을 해줘가지고 쐈습니다. 네. 성공을 했습니다. 1호기를.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몇 달 있다가 작년에 초에 그러면 2024년에 내가 3개를 더 쏘아 올려가지고 이 위성 체계를 완성하겠다 이랬는데 아직까지 한 발도 못 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이 한 번 원포인트 레슨만 해주고 그다음에 이 계속적인 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자체 기술은 없는 상태이군요. 북한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그 11월 2일 날 에이펙 끝나고 바로 다음 날 우리 한국군이 정찰 위성 우리가 4.25 계획이라고 있는데 5개를 쏘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마지막인 5호기를 11월 2일 날 쏘아 올려서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5기 해가지고 중대형 위성 쏘아 올리는 사업이 다 완료됐거든요. 북한을 이제 훤히 들여다보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군부 엘리트라든가 간부들, 노동당 간부들 뭐 다 주민들 앞에서도 공언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거죠. 한국의 위성 소식을 북한 군부에서 이제 들으면 우리 김정은 동지도 몇 년 전에 쏘겠다고 난리 쳤는데 왜 아직도 안 되고 있지? 체면이 안 쓰는군요. 푸틴하고 뭐가 안 되나 보다. 네. 북러 관계 약간 좀 이상 조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군요. 저 기사들을 보면 네.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지원한 그 여러 가지의 금전적인 가치로 보면 13조 원인데 네. 러시아가 북한에다 준 거는 1조 원 조금 더 된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 병력을 파견하기 전부터 네. 북한이 포탄하고 무기를 이제 러시아에 지원했고 그게 우리 국방정보본부가 환산한 거에 따르면 152mm 포탄으로 환산할 때 1,200만 발이라 그럽니다. 아, 1,200만 네. 발이나 줬습니까? 어마어마한 폭탄 물량이죠. 그 북한에 지금 포탄이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자기네들은 사실 재고탄 다 보내고 70년대 만든 건 다 줬다고 그렇죠. 봐야 러시아에 되겠네요. 이제 지원을 받아서 새로 만들고 또 채워넣기도 하고 또 러시아에 지원하기도 할 텐데 이 무기 체계가 지금 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걸 러시아에 줬거든요. 그렇네요. 네. 근데 러시아가 만약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대로 상응하게 줬다면 저희 한미 대북 정보망에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뭐 컨테이너로 그럼 가득 뭐 밀가루나 네. 이런 것들을 식량을 실어 가지고 온다든가 생필품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원유를 공급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었다면은 안 잡힐 수가 없죠. 그런 물동량이 이제 상당 물량이 되면. 근데 그런 게 지금 외신 보도나 이런 걸로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의미 있는 물량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뭔가 김정은 입장에서는 줄 때는 엄청 줬는데 받을 걸 지금 못 받고 있다. 이게 이제 13대 1의 이 불균형이 나타나는 게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물자를 그 식량이든 뭐 이 에너지든 간에 러시아가 갖고 있는 거를 북한에 줬다면 네. 북한이 좀 물자가 풍부해지고 물가도 좀 떨어지고 그랬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장마당 물가가 떨어져야죠. 예. 안 그렇습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다. 지금 쌀값이 오히려 지금 한 두세 배 뛰고 있고요. 환율도 뛰고 있고 이래서 그럼 확실히 안 준 거네요. 북한 러시아가. 경제가 이제 더 안 좋아지는 걸 수 있죠. 러시아는 오히려 전쟁을 하고 나서 한 2, 3년 네. 이렇게 되면서부터 경제가 오히려 화랑이지 않습니까? 그 군수 경제가 돌아가면서. GDP 한 4%, 5% 그렇게 성장하더라고요. 근데 북한도 뭐 그 수치상으로는 한국은행이 3.7% 작년에 네. 성장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북한은 특이하게 이런 군수 분야는 아니고 건설 쪽으로 해가지고 김정은이 예. 워낙 드라이브를 거니까 된 건데 전반적으로 지금 실물 경제라든가 장마당 경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러시아한테 푸틴한테 배신을 당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 형님이 급할 때는 해가지고 해드렸는데 이럴 수 있냐? 네. 이제 뭐 쿠르스크도 탈환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바뀌었냐?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안러 경중 그러니까 안보는 러시아하고 네. 경제는 중국하고 이런 지금 프레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는 중국에다가 이제 안보라든가 뭐 북중 혈맹 이러면서 또 경제는 당연히 이제 북중 간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됐었는데 이게 러시아하고의 어떤 작년 6월에 평양에서 맞은 북러 신조약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결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이번에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침략을 당했다. 뭐 말은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북한이 도와줬으니까 나중에 북한의 어떤 정변이라든가 군사적 외침을 당했을 때 러시아가 도와주는 이런 게 예. 명문화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든든할 겁니다. 네. 러시아가 당연히 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라든가 개입을 위해서라도 푸틴은 그 군대를 보내거나 이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심하는 이런 차원에서 아마 불균형, 예. 경제로 주고받는 것, 대가를 주고받는 데에서는 불균형이지만 아마 이런 안보 측면에서 조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거 정도면 이거라도 확실히 받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보면 네. 김정은이 좀 괘씸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대부분은 다 자기 그 중국이 다 도와준 건데 경제 제재 피해 나갈 수 있게 다. 그런데 가서 손을 잡는 거는 러시아하고 손을 잡으니. 그렇죠. 고난의 행군이니 뭐 해가지고 뭐 몇백만 명 굶어 죽는다 이랬을 때 사실 그동안에 중국이 없었으면 북한이 무너졌겠죠. 이미. 네. 그동안 이렇게 걷어먹였더니 어느 날 집을 나가서는
푸틴이라는 애를 만나더니 뭐 네가 최고야. 중국보다는 너의 관계가 네. 더 소중해. 최선희, 김정은이 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러시아와의 관계가 최고라는. 아, 그런 이야기를 네. 했습니까? 시진핑하고 중국 지도부는 정말 불쾌했을 겁니다. 근데 진짜 그렇겠네요. 뭐 특유의 중국 스타일이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9월 3일 날 전승절,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열릴 때 김정은이가 이제 베이징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랬을 때 아마 비공개 자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따끔한 얘기가 좀 있지 않았을까, 뼈 있는 얘기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김정은 입장에서도 다시 집 나온 아이가 이제 집 찾아가듯이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게요. 러시아가 북한의 경제 교역에서 차지하는 게 1%가 안 됩니다. 근데 중국이 거의 뭐 80%, 85%고요. 코로나 때는 95%까지 올라갔거든요. 거의 중국이 뭐 절대적인 이런 상황에서 뭐 푸틴하고 아무리 북러 밀착이라 그래도 거기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얻어먹을 거는 없는 거죠. 예. 다시 이제 중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 핵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 좀 애매합니다. 사실 네. 북한이 처음에 이제 핵실험을 하고 이럴 때 유엔이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네. 2006년에 이제 안보리 결의안도 내고 이랬을 때 중국이 거기에 동참했었습니다. 예. 러시아도 동참했고요. 중국이 동참하니까 이제 북한 쪽에서 책임 있는 유관국들이 줏대 없이 서방, 미국 등 서방에 휘둘린다 이러면서 베이징 지도부를 심지어 북한이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막 욕을 했어요? 공개적인 담화로 예, 네. 줏대 없이 흔들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 특히 최근에 보면 트럼프도 뭐 핵을 용인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김정은에 대한 그 시진핑의 이것도 좀 전략적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핵 문제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보면 오히려 우리가 핵잠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고 이러는 거 관련해서는 중국 네. 외교부가 좀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아마 좀 암묵적 용인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필요하다는 지금 트럼프하고 이렇게 그 맞서고 있고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는 이 국면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중국이 때렸다가는 북중러 이게 흔들릴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그렇게 높은 단상에 올리고 끌어안고 뭐 그렇죠. 이렇게 했던 네. 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군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네. 중국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진핑이 뭐 얼마나 많이 불쾌했겠습니까? 자기가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을 하러 오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는데 네. 사실 비공개 발언으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거를 공개 발언해서 북한 또 중국을 견제하려면 디젤 잠수함으로는 부족하다. 오랫동안 은밀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핵잠이 필요하다. 이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 중국하고 그 견제해야 되면 그치 오케이. 이렇게 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잠을 얻어내기 위한 어떤 전략 차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참 뭐 잘한 거다. 그리고 우리의 수건을 풀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중국 또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겠죠. 예. 네, 그래서 뭐 시진핑 주석이 우리가 선물한 뭐 그 바둑판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좀 웃음도 짓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봐라. 손님을 맞을 그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오는 손님을 다른 손님하고 앉아가지고 뭐 했네. 이런 식의 좀 불쾌감은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신뢰일 수도 있었겠네요. 중국을 뭐 상대로 해서. 외교적으로 사실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를 않죠. 네. 그런데 그 핵 추진 잠수함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 우리 한국이 한화오션이나 현대중공업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고 미국의 해군력을 살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중국을 대항해서 하는 일인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중국으로서는. 그렇죠. 한국이 뭐 자연스럽게 중국이라든가 다른 국가들과 경쟁해서 뭐를 하는 거라면 모르는데 노골적으로 지금 다른 부분은 한국을 압박하는 것 같으면서도 트럼프가
이 마스가 이 선박만큼은 조선만큼은 지금 의도적으로 키우면서 중국의 그 견제구를 날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연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근데 사실 한국의 조선 능력이라든가 조선과 관련한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 월등히 기술을 그렇죠. 가지고 있고 이래서 미국이 선택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예. 세 배를 만드는 건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앞으로 검증이 되고 필리조선소에도 보여줄 수 있겠지만 특히 저는 그 미국이 그 거의 폐암을 해야 될 정도의 그 낡은 군함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우리 조선소에 와가지고 3개월, 6개월 만에 완전히 세 배로 만드는 예, 그거를 놀랍더라고요. 보고 아마 트럼프가 놀랬을 겁니다. 예, 좀 몇 달 만에 그렇게 네, 이 되던데요. 흘수선 있는 데가 다 녹이 쓸어 가지고 네. 바닷물에 그런 배를 갖다가 미국 같으면은 그 2, 3년은 걸려야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6개월 만에 그거를 뭐 세 배로 만들어 버리니까 거의 다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는 수준이라고 그러던데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 같은 한국 조선소지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북중러 세 나라 사이에 지금 그 아주 우호적인 관계 네. 이거는 균열이 생길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됩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죠. 현재로서는 네. 한미일이 그 공조가 또 강화되고 있고 거기에 맞서서 이제 북중러가 강화되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그대로 저는 상당 부분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취임을 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워싱턴에 정상회담을 하러 가기 직전에 일본 총리하고 그 당시에는 이시바 총리였는데 이시바 총리하고 먼저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워싱턴을 갔거든요. 이거를 아마 중국이나 러시아가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네. 과거 같으면 미국이 막 한국, 일본 너희 제발 좀 같이 친하게 지내라 이래도 막 삐걱거렸는데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자진해서 일본 총리를 만나서 한일 관계를 과시하고 과거사 문제를 좀 제껴놓고 가서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김정은 얘기도 하고 한일 뭐 동맹, 한미일 동맹 얘기도 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아, 중국과 러시아가 야,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자칫하다가는 이 한미일 공조 이재명 정부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네? 그러게요. 이런 느낌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그 후보 시절에 했던 발언하고 그렇죠. 대통령 되고 나서 하는 행동하고는 굉장히 달라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정부 당국자들은 그걸 이제 실용주의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안미경중 이제 그 시대가 아니다. 실용이라고만 하기에는 지금 뭐 너무 그 놀라운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죠. 예. 자, 이번에는 북한 내부 사정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요즘 보니까 네팔도 그렇고 뭐 얼마 전에는 방글라데시에서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뭐 들고 일어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네.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분석하는 그런 기사들 쭉 종합을 해보면 젊은 사람들이 SNS를 많이 쓰다가 보니까 세상 물정을 굉장히 빨리 파악을 하고 네. 그리고 뭉치기도 잘 뭉치고 네. 그들이 아주 쉽게 정치 세력이 되어서 길거리에 나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새로운 현상이 되고 있다. 네. 이런 식의 분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북한은 그럼 안 그럴까? 네. 북한은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뭐 SNS 같은 거 절대 없다고 이제 말씀을 네. 하셨는데 북한 청년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걸 정말 모를까? 그런 네. 궁금증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을 보는 건 사실 딱 하나입니다. 변화할까 안 할까? 안 변했네, 뭐 변했네 이런 것들. 많은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북한의 젊은 층들이 이전 세대와는 확실히 다른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이제 이게 80년 동안 정교한 그 포갑적인 통치 체제가 이어져 왔고 또 어떻게 보면 한 패밀리에서 부자 세습을 통해 가지고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책의 변화라든가 이런 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마치 이제 사이비 종교에서 교주를 대하듯이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념적으로 거의 뭐 세뇌 수준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자생적인 반발이라든가 그게 특히 조직화되는 거 이런 건 어렵다고 보죠. 그래서 뭐 네팔 시위 사태가 9월 8일쯤 벌어졌으니까 지금 2달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북한에 아직 이 뭐
청년들 네팔 시위라든가 이 남아시아 쪽의 이런 움직임들이 북한에 좀 전해졌다거나 이런 소식들은 지금 접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의 세뇌 수준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다, 그렇게 지내왔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북한 사람하고 남한 사람이 이제 민족성이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닐까? 네. 한 80년 정도 그렇게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서로 살았으면 그렇죠. 정말 다른 민족이 되어버린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이질화가 80년 동안 되다 보니까 일단 말이 많이 서로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요. 예. 말이 이제 야, 좀 있으면 이거 뭐 통역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단어에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소행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소행이냐? 이러면 누구의 우리는 소행? 누구 짓이야? 뭐 네, 이거죠. 우리는 짓이지 않습니까? 네. 나쁜 의미지 않습니까? 예. 북한에선 소행이라는 게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행인가.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가 달라지면서 이제 사고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질화되는 거. 그리고 이제 네. 특히 남북이 이제 영양 상태라든가 북한의 굶주림 이런 것 때문에 네. 키가 뭐 평균 키가 11cm 차이가 난다 그래서 예. 남북이 또 심지어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으면 인종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네. 근데 뭐 민족성이라는 부분이 분단이 지금 80년이지만 그 사이에 완전히 한 3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달라진다 이러기는 좀 무리가 따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어떤 적대감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도 커지고 있고 또 우리 쪽에서는 이제 통일할 필요 있냐 뭐 이런 의식이 있고 그 틈을 아마 파고들어서 김정은이가 남북한이 같은 민족 아니다. 국가 대 국가다. 그리고 남조선은 우리의 제1의 주적이다. 이런 대립각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왜 할까요?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소리를. 아, 그거 할 그거는 필요가 제가 없는 말일 보기에는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대남 적대 차단벽을 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요. 예. 그것은 어떤 정치, 군사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사회문화적인 이유가 더 크다고 봅니다. 북한의 젊은 층들이 한류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SNS나 이런 건 없지만 몰래 보고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가 이제 한국 사회를 동경해서 탈북을 하고 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김정은이가 2020년 12월에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드라마 영화를 남조선 거를 보기만 해도 징역 5년 15년 뭐 이렇게 강한 법을 했는데도 이게 안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남북 간의 교류나 이런 차단벽을 치는 수밖에 없겠다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예 전 다른 민족이니까 그냥 관계를 그런 끊자. 논리로요. 네. 예. 그런데 그 최근에 또 기사들을 보면 네. 북한 내부에다가 이 정치범 수용하는 이런 수용소 시설을 늘린다. 네. 뭐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도 많을 것 같은데 수용소가. 지금 뭐 4개 수용소가 있다 그리고 한 6만 5천 명이 와. 수용돼 있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이 6만 5천 명은 정말 아주 특별 독재 대상 구역이라 다시 살아나오기 어려운 예. 완전히 격리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거 말고 또 집어넣어야 되는 새로운 세대를 집어넣기 위한 수용소를 만드는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증설하는 거 이런 게 이런 캠프들이 이제 최근 한 10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오고 있는데 네.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이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상적인 거, 그다음에 김정은 체제 반대하는 거.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게 위성으로 보면은 그 캠프들이 이제, 위성으로 다 보입니까? 예, 그게 이제 수용돼 있는 게 나오고 거기서 대개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어렴풋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국제사회나 유엔에서도 되게 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엔에서 그걸 주시를 하다가 실제의 수용소다라고 하는 것이 네. 확인이 되면 또 다른 제재가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용소를 만들었다는 것만 가지고는 서방 국가에서도 뭐 교도소를 증설하고 이렇게 하니까 네. 그것만으로는 어렵고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피해 사례라든가 탈북민의 증언 이런 것들이 있고 반인권 행위 같은 게 있으면 그게 국제인권기구나 이런 데 보고가 돼서 네. 그게 채택이 될 경우에는 북한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수 있고요. 뭐 네. 인권 소위라든가 이런 데서 그렇게 되면 북한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절 반응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또 대응도 하고요. 예. 해명도 하고 이거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일부 그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예. 이게 이전과는 좀 달라진 모습인데요. 그래서 국제 이제 인권 단체나 우리 국내 인권 활동가, 탈북민 그 인권 활동가들도 우리가 이제 북한 인권법을 좀 활용하고 해가지고 제대로 갖추고 해가지고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는 약간 결은 다른데 그래야 북한도 인권 관련해서 좀 개선을 한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북한을 자극하게 된다. 이래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없다 이런 거고 유엔이나 이제 이런 활동가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목소리를 내니까 북한이 일부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입장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먹고 사는 문제도 좀 궁금한데요. 그 센터장님이 연재하시는 우리가 몰랐던 평양인가 그 시리즈를 쭉 연재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던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평양에도 스타벅스가 생겼다. 아, 네. 최근에 생겨가지고 아주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름은 스타벅스는 아닌 거죠? 스타벅스라고는 붙이기가 어려우니까요. 네. 스타벅스의 브랜드 중에 그 리저브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좀 고급스럽게 해가지고 예. 이제 고급 원두를 파는 그 리저브 매장을 그대로 이제 갖다 놓은 겁니다. 뭐 참 그렇군요. 고급한 그걸 또 알아서 네. 갖다 놨는데 이게 이제 스타벅스 리저브 하면 뭐 별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랬는데 거기다 M자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M이 뭐냐 했더니 미래 리저브라고 이름을 네이밍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스타벅스 리저브가 아니라. 네. 북한이 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즘. 예. 미래에 그렇습니까? 꽂혀 있습니다. 뭐 미래 과학자 거리, 뭐 미래 무슨 상가 이래가지고 김정은이 이제 미래를 자꾸 미래에는 우리가 이럴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미래 리저브라고 해가지고 M자를 새겨놨길래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그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에 북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갈 수 있죠. 네. 그게 예. 이제 과거에는 뭐 80년대부터 이렇게 보면 외화상점이라 그래가지고 외국인들 평양에도 예. 외국인들이 있고 관광객들이 있으니까 외교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달러를 가가지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북한도 숨통도 틔워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놓으니까 평양에 있는 고위층들, 네. 특권층들이 거길 드나들기 시작하는 거죠. 고위층들이 가는군요. 거기서 이제 가서 단 이제 그 일반인들은 당연히 갈 수가 없고요. 네. 평양에 접근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근데 달러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달러를 받습니까? 그렇죠. 달러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삶하고는 뭐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완전히 봐야겠네요. 다르죠. 북한에서 네. 달러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너무너무 큽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뭐 지금 좀 인상됐다고는 그러지만 이전 기준으로 하면 월급이 3,000원이거든요. 네. 북한이 3,000원. 북한 돈으로. 근데 1달러가 북한 그 시장 환율로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오신 분들한테 월급 얘기하면 월급은 의미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몇만 원 있어야 월 살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죠. 쌀 1kg가 8,000원이니까요. 월급 받아도 쌀 1kg를 못 산다 이러면 그건 생활이 안 되고 그래서 북한 주민의 40%인 1,100만 명이 만성적인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달러를 줄 수 있는 사람 거기서 뭐 외화상점의 직원이라거나 아니면 봉사를 해서 팁을 좀 받을 수 있는 위치라든가 해외 근로자, 해외에 나가서 근무할 수 있는 외교관이나 상사 주재원 아니면 이제 더 크게는 달러로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고위층. 네. 네, 뭐 몇십만 불 이렇게 쟁여놨다가 북한 돈으로 하면 엄청난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발각돼 가지고 뭐 처형되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예. 부패 혐의로 그런 그렇군요. 사람들과 일반 주민의 삶은 뭐 전혀 별세계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뭐 건설도 요즘에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일반 주민의 삶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일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려면 네. 적어도 몇만 달러가 있어야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예. 아파트 자체가. 그렇군요. 최근에는 뭐 미리 선분양을 해가지고 돈을 몇만 달러씩 집값을 받아가지고 건설을 한다는 이런 자본주의식
이런 건설 것도 있다 그러는데 거기도 선분양을 하는군요. 네,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선물 주택이라 그래서 네. 지방 같은 경우에 문화주택 최신 좀 지어 가지고 예. 이렇게 나눠주는 거, 입사증을 주는 거, 쓸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 이거 말고는 집을 제대로 된 뭐 평양의 아파트를 사고 팔 수 있는 이 정도의 능력은 그건 뭐 일반인의 삶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군요. 그럼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2023년 초에 우리 정보당국에서 개성에서 아사자가 생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때 이제 다들 개성이 그래도 먹고 살 만한 동네인데 설마 이랬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사실로 드러났고요. 네. 북한도 평양의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김정은이가 긴급 그 비축해놨던 걸 방출해라 이런 명령서를 뭐 하달하고 이러는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식량 상황이 어려운 거죠. 자, 마지막으로 네. 후계 구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아니 김주애라고 하는 그 아이 여자아이가 뭐 중국에도 따라가고 그러다가 또 안 나온다고 또 왜 안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요? 왜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지. 네. 그러니까 김주애를 둘러싸고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끼리도 논쟁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북에서 오신 탈북민 분들은 여자의 그 어린애가 어떻게 후계자가 되냐, 북한에서 여자가 지도자가 되는 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논쟁의 문제가 아니고요. 북한의 네. 후계 문제는 이제 정보와 첩보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과거에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후계 체제를 물려줄 때도 세습을 할 때도 국정원은 정확히 그 변곡점마다 정보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장남인 김정남이 유력하다. 근데 얘가 뭐 낙마돼 가지고 김정은의 친형인 정철이가 이번에 될 것 같다. 근데 정철이 건강상의 문제로 정은이가 낙점됐다. 알고 있거든요. 그때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국정원의 정보만큼 또 미국 CIA 정보만큼 정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첩보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의문이나 논쟁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국정원이 다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듣고 보는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북한 내부에. 그걸 통해서 국회 정보위에다가 김주애로 후계 구도가 가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는. 보고를 했군요. 국회에다가.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다가 뭐 자신 없는 거 보고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정본이 돼야 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거는 국정원도 아마 파악을 하려고 할 텐데요. 어쨌든 이거는 후계자로 선거 방송으로 하면 유력에서 확실로 넘어가는 단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정은은 아들이 없습니까? 제가 예전에 국정원에 가서 이제 비공개로 그 브리핑을 받은 꽤 오래 전입니다. 그때는 3명의 자녀가 있고요. 그 중에 1명은 아들이다. 그랬고 그 제 기억으로는 김주애보다 나이가 몇 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3살 정도 많아서 지금 있었으면 15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왜 더 장남이고 더 나이도 많고 이런데 그 아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게 이제 조심스럽게 저희가 이제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도 이제 41살이고 젊은 애기 아빠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뭐 당신 애가 좀 몸이 시원찮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좀 경우가 아닌 걸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좀 신체적으로 뭔가 핸디캡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딸이 더 똑똑한 모양이군요. 그것도 가능하죠. 결국 김정은도 후계자가 된 거는 형인 정철이보다 더 리더십도 좋고 승부욕도 있고 이런 거를 김정일이 간파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김주애가 최고 지도자 동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제가 보기엔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정보 판단으로 보면 큰 이변이 없다면. 그리고 어떻게 북한같이 봉건적인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가 지도자가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이러지만 저는 그거는 북한이 앞으로 사상교양이나 뭐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 일반 직장, 북한의 일반 직장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죠. 그렇습니다. 이런 지배인이나 이런 지위에 있는 여성들이 가끔 있어요. 있긴 있습니까? 상업관리소나 어떤 협동농장이나 이런데. 하긴 최선희 외무상도 그렇긴 하네요. 최선희 외무상도 그렇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과연 이제 최고의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최고 지도자를 네. 여성으로 뽑을 수 있냐 뭐 이런 면에서 이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예. 김여정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김여정은 지금은 이제 최소한의 존재감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 네. 오빠인 김정은이 처음 집권했을 때 오빠의 정책적인 보좌관 혹은 비서관 역할을 하면서 제2인자였죠. 예. 모든 길은 여정 동지로 통한다. 뭐 이런 아하, 얘기가 있을 그렇군요. 정도로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3년 전에 조카 주애가 나오면서 뒤로 완전히 밀려났고 지금은 뭐 가끔 이렇게 멀찌감치 있는 사진들 이렇게 등장하고 네. 뭐 지난번 정상회담 이런 거 할 때는 물론 오빠 옆에서 이렇게 보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김여정의 위상은 그 정도로 납두고 자기 딸을 지금 후계자로 띄우는 작업에 치중을 하는 거고 그러자니까 여동생이 나오는 건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김주애가 후계 수업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 어린 상태에서 김정은한테 유고 상황이 생긴다. 이러면 그때는 상황이 또 다를 겁니다. 예. 그때는 김여정이가 아마 브릿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김여정은 말을 좀 험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명 발표하는 거 보면. 그렇죠. 과거에 뭐 2018년에 서울에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당시 대통령하고 대화할 때만 해도 이렇게 천사 같은 말과 눈빛으로 이렇게 하나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좀 잘 못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 10대 초반 뭐 이럴 때 오빠들 따라서 스위스에 유학 가서 베른에서 유학하면서 그냥 부모 없이 거기서 이제 그냥 오빠들 그거 하고 아나무인격으로 자랐겠죠. 그건 누가 뭐 말렸겠습니까? 아, 김여정도 스위스 유학을 했습니까? 그렇죠. 오빠들이랑 같이 가 있었고요. 김정일이나 또 부인인 이제 그 고용희가 가 있을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뭐 지금 김여정 입장에서 북한에서 지금 김여정만큼 속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담화도 김여정이가 막 막말로 이렇게 정말 써가지고 자기 일기장에 써야 될 그 저급한 수준에 썼으면 일반 만약에 시스템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보좌관이나 누가 보고 아 이건 이렇게 나갔다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격도 있고 뭐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룹이 있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누구도 그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냥 아무튼 외교적인 언사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휘날려놓은 그대로 관영 매체를 통해서 담화라고 나오니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예. 아유 오늘 센터장님한테서 정말 궁금한 거 많이 배웠습니다. 궁금증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님들도 좀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서 인터뷰 마치고자 하는데요. 혹시 못하신 말씀 뭐 정리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내년 봄에 뭐 트럼프 김정은 만남이 뭐 예견된다 이런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올 겨울에도 남북 관계라든가 한반도 둘러싼 정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좋은 정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예, 오늘 북한의 속사정에 대해서 또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국제정치 경제의 사실들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이영종 센터장님을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